안녕하세요. 네, 홍해걸입니다. 허담 닥터 홍해걸입니다. 여러분, 와, 2주 동안 잘 계셨는지요? 지난주 저희가 그 시즌 2 준비하느라고 결방했고요.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좀 낯서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그 시즌 1에는 네. 선생님 대신에 저희 집사람이 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집사람이 뭐 영양가 있는 얘기 뭐 별로 없잖아요. 그냥 수다만 떨고. 그래서 이 시즌 2부터는요. 네. 집사람은 깜짝 뭐 우정 출연 정도만 하고 이렇게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어떤 그 질병을 좀 심도 있게 여러분께 소개하고 질문도 다 받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즌 2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선생님, 오늘 참 소개해드려야겠네요. 오늘 제 옆에 계신 분은 저희 모시기 힘든 분 오셨어요. 네, 그 오늘 주제가 갑상선암 그리고 이 구강암 또는 뭐 인두암, 이 목 안에 생기는 암 그리고 목소리 또는 뭐 목과 관련된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요. 오늘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분입니다. 금나라 선생님이 좀 있다요.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지금 그 병원이 역삼동이죠. 네, 역삼동. 네, 역삼동에 있는 땡큐 서울 이비인후과의 하정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제가 혼자 떠들어서 미안해요. 네. 막상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해보시니까 어때요? 아직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뭐 글이 막 올라오고. 선생님 떨지 마세요. 떨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정훈 선생님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요. 그 몇 년 전까지는 그 모든 의사들이 꿈꾸는 서울대병원의 교수님이셨어요. 근엄한. 그렇잖아요, 그죠? 이비인후과의 교수님으로 이 목과 관련된 뭐 수술은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다. 뭐 이런 그 평판을 갖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 뜻한 바 계셔서 개원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개원하신 거죠? 이제 한 8개월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네. 왜 개원을 하셨어요? 서울대병원 교수로 네. 계시면은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좋죠. 뭐 네. 좋은 면도 많고 네. 힘든 면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정말 복합적인 이유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뭔가 그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보는 거 수술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잘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살리면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있을까.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면들도 많이 있거든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제가 이제 환자 보는 거는 또뭐 굉장히 뭐 자신 있게 잘하지만 또 연구하는 것도 나름대로 힘들어했고 뭐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개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기 우리 한만우님이 여기 자주 오시는 분인데 네. 서울대병원에 파벌 정치에 염증도 있는 거 아니냐? 나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분은 의사신가, 그죠? 네. 아니 그 파벌 정치도 좀 뭐 있고 뭐 그런 것도 좀 있나 보죠? 파벌 말씀하시긴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비인후과는 그렇게 뭐 파벌 그런 뭐 분위기가 있는 과들도 있다고 알고 있긴 한데요. 네. 저희는 파벌이 특별히 있지는 않고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제가 환자를 이제 수술을 할 때 굉장히 이제 10시간, 15시간 이런 수술들을 많이 해요. 와, 그래서 수술하는데 10시간, 15시간. 예를 들면 이제 설암에서 턱뼈를 침범하면 혀에 있는 암도 제거하고 그리고 턱뼈도 제거하고 그러면 턱뼈가 비면 이 모양도 안 맞지만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에서 뼈를 떼서 네. 턱을 만들어주고 다리뼈를 떼서 예. 턱을 만든다고요? 그뭐 팔이나 옆구리 살을 떼서 혀를 또 만들어주고 그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빨라도 뭐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들을 재밌게 해오긴 했었는데 이제 날이 갈수록 그 체력적인 한계를 좀 느끼고 이제 그 팀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만큼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노동의 강도를 줄여보고 싶다. 노동 강도를 줄이면 제가 잘할 수 있는 수술을 더 오랫동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 근데 말이 좀 길어요. 이러면 다 나가요 지금. 그런가요? 예, 조금 더 컴팩트하게. 네, 알겠습니다. 예, 길게 막 하면 지금
우리 이거 신경 네. 아이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아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암이 있으면 통째로 뜯어내잖아요. 살려면 이걸 뜯어내면 턱은 다리뼈로 갖다 붙이고 혀는 또 이런 살로 네, 만든 칼이나, 근육으로 예. 이렇게 갖다 붙이거나 뭐 떼서 플랫 같은 거 예,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이야 그래갖고 우리 저 모신 하정우 선생님이요.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 뒤에 화면 보이시죠? EBS에서 뭐 몇 년 동안 하는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명의로 선정이 되셨어요. 이게 작년에 나온 거네요. 네, 작년 초에 나왔습니다. 작년 2월에 나왔습니다. 네. 구강암으로 혀와 네. 입을 공격하는 구강암 네. 대가로. 그렇죠. 와. 그러니까 10시간 넘게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막 큰 수술을 하시다가 이제 개원가로 나오셨는데 근데 솔직히 좀 돈도 좀 버시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뭐 벌 수 있으면 좋죠. 아이 뭐 어때요? 좀 아니, 솔직히 아직까지는 얘기해봐요. 뭐 네. 그 이제 수술을 전문으로 병원을 차렸더니 아직은 네. 뭐 이렇게 돈을 벌기는 아직.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방송하느라고 한번 인터뷰 여기 사전 갔잖아요. 근데 병원에 환자 없어요 왜? 네. 마케팅을 해야 돼요. 마케팅을 선생님. 그렇죠. 네. 네. 내가 뭐 서울대병원에서 뭐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데도 좀 자주 나오셔갖고 네. 선생님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인터넷 보면 얼마나 엉터리 정보가 많아요, 네,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 방송이나 뭐 그 온라인의 SNS 활동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시고 네. 좀 그렇게 하시면 네. 미안합니다, 선생님. 제가 주저넘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아무튼 훌륭한 분을 모셨다 이 얘기예요. 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를 막 휘젓고 다니시면서 열 몇 시간 수술 막 뼈 떼내고 혀 갖다 붙이고 그러다가 이제 뜻한 바 계셔서 근데 병원 이름이 네. 뭐라고요? 땡큐 땡큐. 서울 땡큐 서울 이비인후과? 네. 그 땡큐가 뭐예요, 또 촌스럽게 선생님? 그렇죠. 그 제가 병원 이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 하정운 이비인후과도 되고. 그러니까 뭐, 예. 선생님. 다양한데 제가 하는 일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작년에 한창 그 사드가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올 때 그 THAAD를 보면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는 분야가 영어로 타이로이드, 헤드, 앤드, 넥이거든요. 그래서 땡이 되거든요. 그래서 땡큐라는 게 비슷하구나 그래서 이제 땡큐를 찾아봤죠. 그래서 땡큐가 THANQ를 하니까 네. 그 구글 검색했더니 뭐 별로 나쁜 뜻이 없더라고요. 어허. 그게 일반적으로 쓰는 땡큐와 같은 뜻이더라고요. 땡큐는 고맙다 이런 건데 그렇죠. 알고 그런 봤더니 T는 사이로이드 갑상선에 네. 영어 T 있다는 거고 네. H는 헤드의 H고 네. 엔드, 엔드 그다음에 넥. 넥. 그러니까 땡큐 할 때 THAAN이 다 네. 선생님 전공하고 다 그렇죠. 연관되는 제가 거네요. 전문하는 거를 그대로 표현하는 단어가. 와. 그래서 상표 등록도 했습니다. 땡큐가 뭐 그렇게 또 좋은 일이라 상표 등록까지 하고 그래요. 아무튼 제가 자꾸 그밖에 죄송하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이 분야의 대가세요. 그래서 저희는 참 기대가 큰데요. 그럼 오늘 어떤 얘기를 해드릴지 미리 좀 예고를 할게요. 그 목에 대한 건 다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암, 뭐 갑상선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구강암. 그리고 이 분야에 보면 유명인들이 많이 걸렸잖아요. 김우빈도 네, 걸리고, 나왔죠. 네. 예, 그거 다 나중에 다 얘기해드릴게요. 그리고 목과 관련해서 뭐 목이 헐고, 목에 혹이 생기고, 목이 쉬고 등등 뭐 목에 뭐가 넘어오고, 네, 목과 관련된 건 모두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다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일단 제가 오늘 선생님 모실 때 제일 먼저 여쭙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세상에 그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 이름이 뭐죠? 임재범 씨. 임재범 씨 사모님이 올해 46이신데 갑상선암으로 돌아가셨대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갑상선암 별거 아니라며요. 네, 저도 예전에 TV에서 본 적인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2011년에 진단됐는데 진단될 때부터 뭐 간에도 가 있어서 간도 뭐 많이 잘라내고 굉장히 많이 진행한 상태로 발견됐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니까 신문 기사를 보니까 2011년도에 결혼 10주년이 됐는데 그때 암 진단 받았을 때 이미 뭐 전이가 다 돼 있다. 그리고 이제 6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갑상선암이 이제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편이니까 뭐 6년 동안 이제 전이가 엄청 심한데도
6년을 버티시긴 했는데 그렇게 그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 상당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서 그거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또 요즘 이제 갑상선암 뭐 검진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희생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어떤 절충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언론에서 갑상선암 너무 유난을 떤다. 네. 너무 과잉 진단하고 너무 환자들에게 겁을 준다. 저도 그런 식으로 보도나 기사를 많이 썼는데 이번 경우는 저도 좀 당혹스러워. 이렇게 죽는 사람이 나오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그 이제 제가 레지던트 할 때 20년 전에 그때 갑상선암이 1년에 3,000명 진단됐고요. 사망 수가 300명 정도 됐거든요. 요즘은 3만 명 진단되고 사망 숫자는 그대로 300명 수준, 400명 수준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아주 중요한 얘기 하신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3,000명 진단받아서 300명이 죽었다. 네. 지금은 3만 명이 진단을 받고 근데 죽는 사람은 300명이다. 네, 비슷한 수준 유지. 죽는 사람 숫자는 네. 똑같네요. 암 환자는 10배가 늘어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9배만큼은 안 찾아도 되는 거 괜히 찾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좀 일찍 발견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삶의 질이 더 좋아진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망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진단을 아예 검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거는 이런 드문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생각을 다시 하게끔 하고.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세요? 아니, 네, 그래서- 뭐가 딱 유권에서 누르는 게 지금 네.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도 1년에 한 3만 명 이상 진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갑상선암으로 죽는 사람은 한 300명이다. 네, 그리고 임재범 씨 사모님도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 300명 안에 든 거다. 그렇죠. 그런 셈이네요. 네. 그러니까 3만 명 가운데 300명이니까 거의 100명 가운데 한 명. 네, 안에 1% 든 거고. 정도죠. 그럼 나머지 99명은 사실은 저희가 늘 얘기하는 대로 죽는 암은 아니다. 네, 죽는 암은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100명 가운데 한 명 안에 든 게 문제인데 네. 그걸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찾아내면 좋겠어요? 그런 분도 안 생기게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갑상선암은 갑상선에서부터 시작하긴 하거든요. 멀리 가더라도 갑상선에서 시작하니까 갑상선을 검진하는 거는 갑상선암을 검진하는 거는 저는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그런데 하다 보면 너무 일찍 발견해서 할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수술을 또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뭐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 문제여서 2014년부터 해서 2015년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 진료 권고안이라는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5mm 이상이면 검사하고 수술도 갑상선을 다 떼고 이제 철저하게 수술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5mm 이 정도로 네. 직경 말이죠. 그렇죠. 5mm만 넘으면 음. 암으로 이제 판단을 이제 정확하게 검사하고 네. 수술을 또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걸로 했는데 네. 선생님 이제 거기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퀴즈가 있잖아요, 아, 선생님. 그런가요? 선생님 방송 이렇게 서투리 하고 답을 미리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아직 답을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얘기하다가 그냥 답을 얘기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선생님.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상품을 준비한 게 있어요. 우리 상품 뭐죠? 선생님이 쓴 책이다 이거. 네. 명의 하정훈 교수님의 갑상선암 두려움 없이 맞서기. 이 책 굉장히 좋아요, 정말. 혹시 지인 가운데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셨거나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선물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고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걸 3권을 기부하셨거든요. 그죠? 요 3권을 저희가 퀴즈를 맞춘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너무 쉬워요, 선생님. 네. 퀴즈, 선생님 한번 퀴즈 한번 직접 내보시죠, 네. 뭐. 예. 퀴즈 주간식입니다. 가장 먼저 여기 딱 올려준 분께 3분 추첨해서 드릴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좀 바꿨죠.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그 다음 단계 검사가 세포 검사입니다. 그래서 세포 검사를 언제 하느냐, 크기가 얼마일 때 하는 게 좋을 거냐. 그래서 새로 바뀐 기준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져지거나 초음파로 혹이 나오잖아요. 네. 그 직경을 재요, 초음파로. 직경이 얼마 이상이면 세포 검사를 하느냐. 세포 네. 검사라는 얘기는 이른바 조직 검사. 그렇죠. 바늘로 콕 네. 찔러서 세포를 뽑아내는 거. 네. 자, 직경 얼마부터 조직 검사를 해야 할까요? 네, 이 지침을 맞춰 네, 주셔야 지금 합니다. 네. 그
5mm라고 하신 거는 이제 옛날 기준이라고 옛날 아까 기준이 5mm 말씀드렸습니다. 땡 틀린 거예요. 자, 답이 왜 채팅을 왜 중지시켜요? 왜 빨리 풀어봐요. 그냥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자, 왜 빨리 풀어봐요? 그러면 네. 어이 아, 벌써 막 나오네. 예. 아, 이 보랏빛 하늘나리님은 엄지청님. 낭만적이네. 7mm는 또 뭐야? 예. 8mm도 있고. 아, 이분들 문학적이야. 네. 정답은 뭐죠? 10mm 엄지척, 네. 짱리, 에스터의 며느리 또 이. 축하드립니다. 세 분 축하드립니다. 야, 네. 우리 수준 아시 되게 네. 똑똑해요 이분들이요. 그러시네요. 우리 아까 그 세 분 올려주세요. 네, 그 세 분께는 주소 주시면 선생님의 이 명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이 책 진짜 좋아요. 네, 와우. 네. 이 책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cm 이제 기준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근데 5mm하고 1cm가 기준이 어떤 과학적인 좋은 연구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약간 임의적입니다. 5mm 하다가 너무 수술 많이 하니까 이번에는 1cm 정도 해보자. 물론 근거가 된 논문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 1cm도 그 논문도 1cm를 어떤 과학적인 기준을 한 건 아니고요. 1cm를 하는 거고 아마 20, 30년 지나면 좀 다른 기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20mm라든지 아니면 뭐 8mm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현재랑 1cm 전문가들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혹이 만져지더라도 설령 또 그 안에 갑상선암 세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죠? 있을 거로 의심이 되어도 네. 해도 그냥 내버려둬라. 네. 1cm가 될 때까지.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뭐 전이가 된 소견이 있다든지 이 위치가 너무 안 좋고 이렇게 주변 침범하는 소견이 있으면 또 작을 때도 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갑상선 내에만 있을 때 네, 그때는 1cm까지 그냥 기다려 보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사분들이 1cm가 안 된 것도 막 찔러서 네. 막 너무 일찍 암이다 하면서 다 떼내고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는 그 죽을 사람을 살리고 이런 비율은 낮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임재범 씨 사모님은 아마도 진단 당시에 최소한 1cm는 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그 이미 전이가 있었으니까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럼 1cm 이내인데 예를 들면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 당신 말을 믿고 내가 1cm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다가 한 1.5cm가 돼서 찔렀는데 암이 돼서 막 그랬다. 그걸 따지면 어떡하죠? 그렇죠. 그럴 수는 있는데요. 예. 근데 그래도 1cm보다 작은 것까지 열심히 찔러서 검사하고 수술해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 이거 괜히 했네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의 숫자하고 조금 늦게 진단돼서 수술도 좀 크게 하고 뭔가 치료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환자, 아 진작 할 걸 하는 후회를 하는 환자를 숫자를 비교했을 때는 이 후회를 뒤늦게 수술한 걸 후회를 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적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게. 그래서 그 1cm 뭐 안 될 경우에 방치해 두는 건 아니고요. 1cm 안 되는 걸 발견했을 때도 처음에는 6개월 간격으로 관찰하다가 크기 변화가 없으면 1년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이 크기가 자라고 있는지 얌전하게 그대로 있는지 그런 걸 이제 검사를 해서 봐야죠. 옛날에 선생님 그 아일랜드라고 영국 네. 옆에 조그만 섬나라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뭐 이렇게 그 나이가 그냥 들어서 돌아가신 어르신들 우연히 이렇게 부검을 했더니 이 갑상선에서 뭐 몇십 프로가 암세포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죠. 원래 뭐 그런 암인가요? 그 아마 30%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암이 있고 자라더라도 생명에 지장을 주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거죠. 매우 낮기 때문에 좀 진행했어도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열심히 치료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검사도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그 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10mm까지는 그냥 관찰하고 10mm 넘으면 치료를 시작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 그 전문가들 권고 아니니까요. 네. 근데 아무튼 이 갑상선암의 특징을 좀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일랜드에서 그냥 나이가 충분히 들어서 60, 70, 80 수명을 다 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우연히 목을 봤더니 한 30%에서 네, 암세포가 네. 나왔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갑상선암 환자죠. 엄밀한 의미로 암세가 그렇죠. 나왔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있는데도 모르고 살다가 네. 그냥 모르고 그냥 막 살다가 다른 이유로 돌아가신 네. 거. 지금도 아마 뭐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 보면은 여기 암세포 있는 사람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여기 책에 보면 그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암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빨리 자라서 빨리 진행하는 암하고 네. 천천히 자라는 암하고 두 가지 크게 나눈다고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사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망하는 그 시점을 넣고 보면 사망하기 전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암도 있거든요. 그런 암이 이제 갑상선암 그러네요. 같은 경우에는 거북이암이 많네요. 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그 이 건강검진에서 중간에 이제 발견될 때는 이 암이 실제로 이런 경로로 갈지 이렇게 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1cm가 넘으면 치료를 하는 걸 하고 1cm가 안 되면 이 곡선 중에 어디에 들어갈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6개월 간격으로. 네. 자, 여러분 조금 이게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뭐 될 수도 있는데요. 아주 간편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그러니까 의사에게 맡기면 돼요, 사실은. 그죠? 믿을 만한 의사, 이게 선생님 같은 분을 찾아가서 이 설명을 듣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네. 그죠? 근데 아직도 일부 병원이긴 합니다만은 조그만 혹인데도 좀 지나치게 좀 겁을 주고 막 떼내고 수술을 유도하고 이런 경우는 좀 곤란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책을 내서 그런지 이제 그 1cm 안 되는데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하기 위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 창모님이 자꾸 편도결석 네. 자꾸 물어보시는 게 편도결석 짤막하게 얘기해요. 네, 편도결석은 네. 우리 입안에 이제 그 입 벌리면 두 덩어리의 편도가 있죠. 편도에 구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멍이 많이 있고 그 구멍 속에 세균이 살거든요. 아이고. 세균이 살면서 몸이 약해지면 세균이 막 자라면서 고름처럼 나오면 그게 편도염이고 그렇진 않더라도 세균이 자라면서 지나가는 음식물 성분들 모아서 이 약간 쌀알 같은 느낌의 그런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점점점 커지거든요. 세균이 자라면서. 그러면 입에 냄새도 나고 그러다 어느 정도 커지면 양치할 때 이렇게 꽉 짜지면서 튕겨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쌀알처럼 튕겨 나오는 거를 이제 느끼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편도결석을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편도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하고요. 덜 생기게 하려면 이제 세균이 덜 자랄 수 있게 그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물을 자주 마시고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양치질이나 뭐 가글링 가글이나 같은 자주 거. 하시고. 네. 그 편도결석이 좀 흔한가 보죠, 그래도. 예, 편도결석은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어. 있는데 그거를 많이 느끼시는 분도 있고요. 어. 전혀 못 느끼시는 분도 있고 물론 안 생기는 분도 있지만. 근데 편도선을 그렇다고 자르는 게 옳은 거예요? 괜히 목에 그래도 있는 장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편도는 그 원래 이제 만으로 한 2살 때쯤부터 편도가 몸의 면역 기능으로 면역 학습하는 그런 과정으로 편도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만 5, 6세 때 가장 크고요. 사춘기까지 퇴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의 흔적만 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꽤 크게 남아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주로 좀 크게 남아 있는 사람들이 편도염이나 편도결석에 좀 많이 이제 노출되는데 그 사춘기 이후에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편도를 제거하는 것 자체는 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춘기 이후에는 상관없다. 만 5, 6세 이상에는 큰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 5, 6세 6세만 이전은 넘어가도. 그래서 그게 면역 기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저희 이비인후과 교과서 이만한 교과서에 보면 1985년도가 마지막 연구입니다. 면역에 대해서 별 지장 없다. 아, 그래요? 예, 그러네요. 아이고 선생님은 교수님 출신이니까 맞겠지만, 그러니까 편도가 5, 6세 이상부터 그 말썽 부리면 이렇게 뭐 네. 결석이든 뭐 냄새든 코골이든 그러면 떼도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만 5세 이전에도 너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 이제 떼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면역 기능하는 게 편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편도는 목에 그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혀 뒤에도 편도 조직들이 많이 있고요. 그 목 뒷벽에 코 뒤쪽에 그쪽에도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애들은 그런 편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편도가 없다고 면역이 떨어지고 뭐 꼭 뭐 떼면 안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다. 예, 어릴 때 하면 이제 예방 접종했을 때 면역 반응이 좀 덜 나오긴 하지만 네. 실제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이제 그런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 자꾸 질문들이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지지. 리스테린하고 구강암 이거 리스테린이 이게 소독약 아닌가요? 뭐죠? 선생님 아세요 혹시? 저게 그 선생님도 모르는 거 가글하는 아니에요, 혹시? 약인데요. 알코올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으면 못 팔겠죠. 그렇겠지. 예. 우리 한만호님은 너무 좀 지나친 그 생태주의자신 근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리스테린이 괜찮으세요? 좀 자극이 심해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네, 과산화수소는 어때요? 과산화수소도 괜찮습니다. 상관은 없다. 네. 네. 아이고 여자들에게 갑상선암이 왜 많냐 뭐 이런 것도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자가 한 남자보다 너댓 배 많이 이제 갑상선암이 발생하는데요. 네.
그 사실만 알지 왜 그런지 뭔지 잘 모른다. 모릅니다. 선생님도 네. 모른다. 네. 박사님이고 서울대 교수님인데도 모른다. 네, 솔직해서 아무튼 네. 모를 수 있지. 안 그래요? 네, 뭐 어떻게 다 합니까? 저 낮은 확률로 미각을 잃을 수 있다. 편도 수술하면 아, 예. 입맛 이거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편도 수술할 때 그 수술 동의서 받을 때 꼭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굉장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편도의 아래쪽에 옆으로 그 혀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 연구에 따르면은 약 5mm 내지 1cm 정도 거리로 편도에서 떨어진. 그래서 편도 수술할 때 열 손상이 많이 가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 그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사는 가급적이면 편도 수술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요리하시는 분. 뭐 제가 한 1,500명 이상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별로 그 흔한 아니, 굉장히 드문 그런 합병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선생님 편도 수술만 1,500명 했습니까? 제가- 갑상선암은 몇 명 했어요? 참 그거 안 갑상선은 한 2,000명 좀 넘게 있고 암 수술도 2,000명 넘게 하고 두경부암 한 2,000명 정도. 두경부암, 입안에 설암이니 뭐 이런 인두암 이런 것도 2,000명 하고요. 아, 우리 선생님 손이 진짜 존경스럽네요. 야, 이 손으로 그냥 여기를 다 떼내고. 와우, 야. 자, 저희 이제 목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님 출신입니다. 땡큐 서울 이비인후과의 하정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어요. 목과 관련된 갑상선, 뭐 구강암 이런 얘기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얼마 전 숨진 임재범 씨 사모님은 안타깝게 갑상선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실 확률은 100분의 1도 안 된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은 여전히 갑상선암은 죽는 암은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직경이 1cm가 될 때까지는 그냥 관찰하고 내버려둬도 된다.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1cm, 1.2cm인데 찔렀거든요. 근데 네. 뭐 암세포가 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수술해야 하네요. 요즘은 이제 하도 그 갑상선암 수술 이런 이제 과잉 진단, 과잉 치료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네. 1.2cm인데 수술 안 하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보러 오시는 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냥 기다리는 분도 있잖아요. 어떤 네. 교수님은 뭐 5년, 10년씩 그냥 이거 그냥 계속 달고 기다리는 분도 있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그 가이드라인,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1cm 이내, 1cm 이하의 작은 갑상선암은 장기간 지켜본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1cm보다 큰 경우에 장기간 지켜본 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1cm를 넘어가면 저는 현재는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드물게 이제 관찰하시는 분이 있긴 하고 지금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제가 나오기 전에 그 서울대병원에서 나오기 전에 서울대병원과 몇 개 대학병원이 그 갑상선암 1cm 이내인 환자들 장기간 관찰해보는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할 때 하버드랑 같이 이제 조금 협력이 있었는데 지금 하버드는 2cm까지 지켜보는 거를 와, 연구를 하고 하버드는 있습니다. 2cm까지도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뭐 연구 우리 의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혹시 연구 참여해 보겠냐 그러면 참여하시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 환자분들이 기꺼이. 네, 기꺼이. 아 그래요, 그럼 2cm까지 기다리다가 네. 뭐 탈라면 물어내 막 이런 거는 안 한다 이 얘기. 네, 사인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튼 네. 큰 트렌드는 여기를 무려 하버드는 2cm까지도 기다린다. 그런 얘기네요, 여러분. 이제 연구 목적으로 하는 거죠. 네. 네. 아니 하정원 선생님의 체력 비결이 뭐냐고 또 별걸 체력 비결이요? 아 왜냐면 10시간씩 근데 저도 옛날에 이비인후과 인턴 때 보면 한 15시간씩 계속 서서 하긴 하더라고요. 10시간씩 그 2,000번 한 건 아니고요. 네. 2,000 케이스 중에 10시간씩 한 거는 10시간 이상 한 거는 적어도 넘어가요. 이게 칭찬인데 뭘 따진 거를 2,000번 했다고 쓰면 넘어가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체력의 비결이 뭐예요? 우리? 체력 비결요? 예. 특별히 체력 비결은 없고요. 뭐 보통 이제 수술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이제 한 잔씩 하고. 하고. 네, 아, 어느 정도. 끝나고 자고 한잔 해도 집사람이 또 올지 몰라갖고 이제 아무튼. 네. 자, 여러분 지금 하정원 우리 이비인후과 목의 대가예요. 참 갑상선암에 전이 되는 이유가 뭐냐? 누구는 전이가 안 되는데 누구는 전이가 돼서 임재범 사모님처럼 돌아가시는 왜 그러냐? 이건 모르는 네. 거예요. 그 전이가 되는 이제 그 크기가- 세포의 네. 모양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진 않고요. 크기가 작을 때보다는 크기가 크면 그러니까 이제 네. 암세포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1cm 정도 되려면 지름이 1cm 정도 되려면
10억 개 세포가 모여야 됩니다. 그러게. 근데 그게 10억 개 되려면 하나가 이렇게 분열해서 10에 30승, 그렇죠. 2에 30승이 되면은 아마 10억 개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분열하는데 분열하면서 그 제자리에서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제 언젠가부터는 퍼져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꽤 클 때까지도 전이가 되지 왜 않거든요. 이렇게 모르는 게 많으세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는데 그 네. 연구가 이제 해서 저는 이제 수술을 하러 나왔죠. 그러니까 하기는 진짜 뭐 다 떼내면 뭐 100% 안전은 한데 99명은 불필요한 수술 받는 거니까 그죠? 네. 사실은 제가요 그 고백 하나 할게요. 선생님. 뭐냐면 저희 집사람도 여기 가만히 보면 여기 가느다란 이 흉이 있거든요. 네. 5년 전에 여기 갑상선암 수술 받았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저는 방송을 이렇게 해놓고 왜 수술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냐면 집사람은 그 흔한 그 유두암. 유두암이 아니고 네.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봤는데 여포암이라는 좀 네. 특이한 암이에요. 그게 더 좀 예후가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두암은 이 전이가 될 때 규칙적으로 임파관을 타고 나가서 임파절에 모여 있고 임파선 모였다가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전이되는 성질이 있는데 여포암은 임파관으로 이렇게 전이되지 않고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 혈관은 중간에 정거장이 없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척추나 뭐 이렇게 뼈로 많이. 왜 또 겁을 주고 그래요? 왜? 그래서 이제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럴 비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네. 그 여포암 5년 됐는데 네. 괜찮겠죠. 다행히 네. 저희 집사람은 이 캡슐을 뚫진 않고 뭐 있었다 하고 병리 조직 검사를 받긴 했는데 네. 그러면 괜찮아요. 네, 그럼 뭐 많이 안심하고 지내셔도 되죠. 네. 아무튼 사심 방송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갑상선암이 그만큼 흔하다는 얘기예요. 저희 집사람도 수술했고 굉장히 흔한데 오늘 선생님 결론은 한 1cm까지, 또 하버드는 심지어 2cm까지는 좀 기다려볼 수 있다. 근데 뭐 최종적으로 수술하냐 마냐 이런 거는 결국 전문가의 선생님 같은 분들이 딱 결정을 해주셔야죠. 제가 결정한다기보다 요즘은 저는 이제 환자가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결국 수술을 저는 하는 사람이지만 받는 거는 이제 환자분이고요. 불편함이 남는 경우 별로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불편함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수술 결정은 결국 환자분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공부도 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고 그래서 갑상 수술 때문에 오시면 보통 최소한 20분, 30분 정도 얘기를 면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너무 신기한 게 집사람이 사실은 여기에 한 0.5cm 정도 혹이 있는 건 제가 결혼할 때부터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뭐 집사람이 뭐 방송 나가고 뭐 홈쇼핑하고 뭐 사업한다고 막 밤새 뭐 몇 개씩 겹치게 하고 뭐 이 돈 버느라고 막 일할 때 그때 이게 그냥 확 갑자기 한 3cm까지 커지더라고요. 원래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겠죠. 몸이 막 막 약해지면 스트레스 받고 막 과로 하고 그러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그렇구나. 자 갑상선암의 진단 한번 여쭤볼게요. 네 셀프로 목에 갑상선 참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들 모르. 갑자기 목을 제가 이렇게 깎게요. 이 어디가 갑상선이에요, 선생님? 이게 진단 어떻게 해요? 참 설명. 이거 뭐 갖고 네, 오셨는데. 이 갑상선이 어디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지 갑상선암의 그 자가 검진이 네네. 가능하죠. 여러분 자가 검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어떻게 해요? 요거는 실물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인데요. 네. 여기랑 예. 아 그러니까 네 여기 아담 애플이랑 아담의 그렇죠. 사과잖아요. 아담의 사과라고 네, 부르는 거고요. 그게 저 요거란 말이죠. 네. 네, 설명해 주세요. 예, 그리고 고개를 좀 젖혀 보시면 침을 한번 삼켜 보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요거 말고 여기 뭔가 여기 하나 더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예.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게 요 연골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요 밑에 하나 더 보입니다. 가로로. 네. 물을 삼킬까요? 예, 물을 삼키시면 보입니다. 예. 이렇게 두 고개를 젖히고. 덩어리가 보이실 겁니다. 두 개 가로. 뭐가 가로로. 의미야? 보여요, 진짜? 네. 신기하네. 그래서 그 두 번째 게 그 가로로 보이는 게 요거하고 요겁니다. 지금 요 모형은 요게 좀 두드러지게 됐는데 이렇게 근데 많이 자기가 자기 걸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젖혀서 어떻게 봐요? 선생님? 거울로 보면서 하는 거죠. 물 한 잔 이렇게 들고 그럼 한 이 정도만 하고 물 삼켜도 되나요? 보일 정도로 많이 이렇게 젖히시면 더 잘 보이죠. 아 거울 앞에 놓고 네, 살짝만 거울, 예. 젖히고 네. 저도 한번 봐야겠다 카메라로 이렇게
어디요? 안 보이는데? 보여요? 네. 집어보세요. 이두 개가 보입니다. 고기고. 두 개가 보이는데 아래쪽 게 네. 그러니까 위는 연골이고요. 네. 이 아래쪽 게 갑상선의 가운데 협부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그럼 이 양옆으로 이렇게 있다니. 예, 그렇죠. 그 기준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있고요. 네. 그래서 그냥 삼켰을 때 그냥 네. 그 정도만 보이면 네. 특별히 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좌우 차이 이게 너무 두드러지게 보이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 잡으세요. 네. 길게 잡으세요. 길게. 이런 이렇게 갑상선이 커져 있으면 옆에까지 보일 수 있겠죠. 혹은 이 살 위로 불룩하게 나온다. 그렇죠. 이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정상이네. 뭐. 그렇죠. 예,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아주 뭐 작은 것까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꽤 큰 것을 놓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살짝 젖히고 걸어서 꾹꾹 삼키면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구조물이 볼록하게 보인다 양옆으로. 네, 혹이 있으면 혹이 있으면 만약 이런 게 있으면 한쪽만 뭔가 한쪽에만 여기 뭐가 있네. 예, 이게 혹이네. 요거. 그렇죠. 이런 이게 게 만져진다는 있으면 얘기네요. 만져지기도 하고 단단합니까? 예, 대부분 단단합니다. 어. 그래서 한쪽만 움직이는 게 보이고 한쪽은 특별히 보이는 게 없으면 뭔가 덩어리진 걸 의심할 수 있죠. 자, 이런 방법으로 자가 진단해서 혹이 만져지면 병원 가야 돼요. 그럼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초음파잖아요. 그렇죠. 네. 초음파도 저희가 갖고 왔어요. 이거 좀 비싼 건데 이거 선생님 병원에서 저희가 들고 왔는데 제가 또 모델 해야지 뭐. 이 좀 제 갑상선 네. 괜찮은지 좀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한번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도 안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께 제가 초음파는 몸에도 해롭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으니까 이거를 기대 보시죠. 네.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너무 누웠나요? 카메라 잘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환자는 누워 계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저 화면 보시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기가 이제 목의 한 가운데고요. 여기 오른쪽 갑상선, 왼쪽 갑상선이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협부라고 하는 그 밖에서 보이는 아래쪽 가로지르는 부위고, 그래서 여기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부터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오른쪽 갑상선이고요. 요렇게 보는 건 이제 가로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발견되면 혹은 이제 발견되지 않더라도 세로로 한번 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는 세로로 보는 거고, 이때는 여기가 머리 쪽이고요, 이쪽이 발 쪽이 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게 괜찮냐고요 지금 이뭐 예, 뭐 있는 거 괜찮습니다. 없어요. 네, 깨끗하고요. 좀 잘 봐주세요. 저도 처음 네. 받는 건데 이게 아, 처음으로. 그러신가요? 예, 갑상선은 네. 괜찮나요? 예, 뭐 아주 미세하게 뭐 보이는 건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들이고요. 괜찮으십니다. 그리고 반대쪽 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갑상선이고요. 왼쪽 갑상선 뒤에 식도가 있어요. 우리 음식 삼키는 길이 한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고요. 대부분 왼쪽으로 지나갑니다. 여기는 식도. 식도가 제게 예쁘네요 보니까. 네. 알겠어요. 괜찮은 거 맞죠? 네, 괜찮습니다. 이거 간단해 이렇게. 네, 여러분. 제가 해봤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이거 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혹이 선생님 같은 전문가가 해보시면은 이 느낌이 이게 꼭 바늘로 찔러서 조직 검사 안 해봐도 암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좀 오신단 말이죠 느낌. 그렇죠. 예, 대강은 이제 알 수 있고요. 암이 많이 의심될 때는 이제 1cm 기준으로 검사를 보통 권유하고 1cm 이내는 암일 가능성이 있지만 저분들 근데 지켜보자. 네. 비용에 관심. 이 초음파 얼마나 해? 그 보험이 안 되는 건데 그죠? 아니 그 암 환자분이나 암이 굉장히 많이 의심될 때는 1회 한해서 보험이 됩니다. 오 다행이다. 얼마래요 환자가? 급여가 되면 그 의원급은 한 6만 3천 원에 20% 정도 되니까 6만 3천 원에 20%면 근데 한 2만 원 정도. 예,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검진해서 오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비급여가 되는 거. 금진 목적일 때는 그러니까 뭐가 실제로 크게 만져져서 할 때는 보험이 되니까 그런 싸고. 경우에도 이제 암이 의심될 때 이렇게 암이 힘들 때 때는 싸는데 급여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뭐가 있나 하고 그냥 딱 검진 목적으로 할 때는 증상이 없는데 예. 검진 목적으로 할 때는 6만 원이요. 아니 비급여니까요. 그럼 병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대략 네, 얼마나요? 뭐 보통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 뭐 대학병원은 또 15만 원, 20만 원은 하겠죠. 네. 아주 구박 좀 할 수 있지. 보랏빛 하늘날이 진짜 아 왜 그래요? 방송 한두 번 해봐 진짜 왜 그래요 진짜 서운해하시네 진짜. 네. 아무튼 미안해요. 네 화내지 마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비싸대 또 예. 아니 참그 비용 얘기는 우리 하지 말아야겠어 선생님. 예. 뭘 20만 원 벌어?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격은. 아뭐또 그것도 깨알 또 이렇게 PR을 하셔 또 홈페이지는 선생님도 참 재밌으시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이 초음파는 어쨌거나 이거는 받아봄직해요. 그죠? 네, 이거는 뭐. 네. 뭐 찌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해하고 하니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만일 정말 의심되면 그때는 이제 바늘로 찌른단 말이죠. 혹으로. 그렇죠. 예, 바늘을 찔러서 네. 세포를 떼내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정확한 진단은 수술 후에 조직 검사라는 게 음. 제일 정확한 진단이고요. 근데 모든 혹을 수술로 조직 검사를 해서 뭐 암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세포 검사라는 거 합니다. 세포 검사는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갑상선암은 특히 유두암은 그 세포 검사로 진단을 상당히 잘 할 수 있습니다.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세포가. 네. 네. 그러네요. 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진단 세포를 통한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조직 검사 이런 것까지 다 알아봤어요, 이제. 자, 치료 얘기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치료 갑상선암 치료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주변에 누가 있으면 꼭 전해 주세요. 선생님 책을 보면 큰 트렌드 중 하나가 요새는 갑상선암 물론 수술을 하는데 이게 양쪽을 다 안 뗀다면서 한쪽만 뗀다면서요. 그렇죠. 예전에 그 5mm 넘으면 암으로 이제 암인지 확인하고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할 때 대부분은 갑상선 전체를 뗐습니다. 전체 양쪽 다 뗐다. 예, 혹이 이렇게 왼쪽 갑상선에만 있는데 왜 왜 오른쪽까지 같이 제거하느냐 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예, 네. 왜- 혹은 여기 있는데 네. 좀 선생님 이걸 방송 안 해보셨죠 선생님? 이거를 카메라도 안 보이게 이렇게 쭉딱쭉딱 하면 안 돼요. 이걸 딱 다 보이게 움직이지만 딱 네. 잡고 있고 여기 혹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혹이 있는데 수술하면 이쪽도 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사실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요. 그래서 왜 멀쩡한데 이걸 떼려고 하냐면 네. 그 이제 조금 이제 한 단계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암 치료하면 수술하고 방사선,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제. 항암 치료 있죠. 네.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는 그 어떤 특정한 부위에 대해서 치료하는 거거든요. 국소적으로 거기만. 예, 네. 요 뭔가 있을 때 있는 걸 알 때. 음. 근데 이 암이라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전이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데 네. 그때는 이제 눈에 안 띄니까 수술로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갑상선암 항암 치료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안 네. 듣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죠. 갑상선암은 항암제가 신통한 게 없다. 네, 그래서 하는 게 이제 요오드 치료라는 거죠. 방사선 아, 요오드 요오드. 치료. 네. 네,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요오드에 우리 음식 먹으면 미역 같은 데 들어있는 요오드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 쭉 돌다가 이 갑상선 세포에 들어가서 갑상선 호르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요오드에다가 방사선이 나오게끔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쭉 돌다가 갑상선 암세포가 그걸 섭취해서 갑상선 암세포가 죽게 만드는 건데 정상 갑상선 세포가 훨씬 더 그런 능력이 좋아서 정상 갑상선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요오드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요오드 치료 하려고 그러면 이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치료 트렌드는 이게 옛날엔 요드 치료를 해서 다 깔끔하게 한다고,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죠. 네. 요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걸 다 떼버렸다. 네. 멀쩡한 쪽도 떼버렸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게 과연 이게 쓸모가 있냐 그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어가지고 요즘 트렌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제거하는 쪽으로. 그래서 근데 이 혹만 딱 제거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기가 기법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 쪽 중에 네. 암이 있는 쪽 절반만 그래서 반절제라고 부르고 옆절제라고 부르는데 어허. 그런 치료만 하고 요드 치료는 일단 하지 않고 요드 치료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정상 갑상선을 제거할 이유가 없죠.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장점은 뭐예요? 이렇게 장점은 하면 하나만 떼면 장점. 하나만 때문에 장점은 제일 이제 쉽게 수술 합병증. 합병증이 이쪽 한쪽을 떼면은
제일 이제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성대마비거든요. 음흠. 성대신경이 머리에서 나와서 음. 가슴까지 왔다가 요 갑상선 뒤로 이렇게 해서 후두로 들어갑니다. 성대 쪽으로. 그래서 갑상선을 젖히면 성대신경이 있는데 이게 다칠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한쪽만 떼면 양쪽 떼는 것보다 절반의 확률이 있죠. 성대마비 확률. 성대마비 되면 말 못하잖아요. 목소리 안 나오는.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럴 부작용을 줄인다. 절반으로 줄이고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그 부갑상선이라고 해서 칼슘 조절하는 조그만 아주 조그만 조직이 있는데 그 부갑상선도 4개가 있거든요. 2개, 2개. 근데 이쪽을 손을 안 대면 2개가 멀쩡하게 살아 있으니까 부갑상선 기능 저하도 없고 그리고 이 갑상선이 절반이 남아 있으면 이 남아 있는 절반의 갑상선이 2배만큼 일을 잘하면 호르몬이 정상 범위에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호르몬 복용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어야 되는데 다 떼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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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 예. 반만 떼면 반만 그렇지 떼면 않을 수도 있다. 10명 중에 한두 분만 네. 호르몬 복용을 하고요. 모자라게 되면 보충해주고. 그것도 대단해. 평생 그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매일 알약으로. 그렇죠. 그걸 안 할 수도 있다. 목소리가 평생 안 나오냐고 막 그런 걸 물어보시죠. 마비가 오면요. 그 마비의 원인에 따라 좀 다른데 그 실제로 성대 신경이 손상이 된 경우에는 회복이 되지는 않겠죠. 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이제 뭔가 좀 건드려진 것 때문에 일시적인 손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돌아오는 경우가 80% 이상 되고요. 만약에 다행이네요. 영구적인 마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목소리가 안 나온다기보다는 목소리가 허스키하죠. 어허. 바람이 새는 소리가 나거나 네. 불편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성악가 분 중에 성대마비 이제 그분은 성대신경을 이제 암 때문에 잘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근데 그 성대 마비가 있는 상태인데 그 목소리에 대해서 수술을 해서 성악가로 다시 그 재기하신 분이 있죠. 배재철 성악가라고 그 유명하신 이름을 분이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 그런가요? 보시지. 영화로도 큰일 나왔습니다. 나네. 영화로 나온 거예요? 네, 영화로 나왔습니다. 깜짝 이게 선생님 라이브라도 방송이니까 네. 이름 얘기 참 큰일 나요. 우리 네. 법적으로 막 물어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분은 영화 모델로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셨기 본인이 때문에 얘기하신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네. 예. 또 깜짝 놀랐어요. 유지태 씨 주연의 유지태면은 그 사랑이 뭘 배신을 하냐 사람이 변하지 그 무슨 그 영화 나온 그분 아니에요? 네. 아, 미안합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해서 미안하고. 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아까 저분이 질문했어요. 그러면 반만 떼면 좋은 걸 알겠는데 요도 치료 안 받으면 나중에 재발하면 어떠냐 뭐 이런 거 걱정하는데. 그렇죠. 그 요도 치료 안 받으면 요도 치료 받는 사람보다는 네. 재발을 더 할 확률은 높죠. 당연히 높은데 재발을 했을 때도 과연 이게 재발한 갑상선암이 생명에 지장을 줄 거냐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인데 또 너무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두암, 갑상선 유두암은 전이가 될 때 재발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간에서 재발하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목에서 재발하기 때문에 다시 또 수술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 미국 가이드라인, 이 책에 소개된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우리나라도 그걸 따랐지만 재발이 발견되었을 때도 그 임파선 크기가 8mm 정도 될 때까지 혹은 10mm 정도 될 때까지는 수술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볼 수도 있다. 뭐 특별히 이렇게 심하게 뭐 이렇게 퍼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로 재발이 발견되어도 적극적인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으로 가이드라인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결론을 요약해드리면 1cm가 될 때까지 심지어는 2cm까지도 뭐 좀 기다려봐도 된다. 설령 암세포가 아니 있다 2cm는 하더라도. 저기 아직 연구 가이드라인은 연구입니다. 아니다. 연구. 네, 네. 되게 조심하시네요. 하버드가 근데 그렇게 한다면서요? 아니 하버드에서 연구를 한다고요. 예. 글쎄 아무튼 예. 되게 걱정하셔요. 그리고 수술은 요새 트렌드는 가능하면 절반만 하고 남겨둔다. 이게 이제 그렇죠. 선생님도 주로 그런 쪽을 선호하신다는 네, 얘기예요. 네. 선생님 그 봄날은 간다네 저 영화 이름이. 우리 친절하시다 정말. 아니, 봄날은 간다. 봄날 간다 아니에요? 예, 더 테너 리리코 뭔가요? 스핀토. 저거는 아마 유지태 씨 나오는 영화고. 유지태 씨 얘기하는 네. 거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그 영화는 저기 있습니다. 네.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네. 야 저런 영화가 있구나. 또. 흥행에는 실패한 거. 실패했어요? 아니 근데 제 얘기는 이거 그 갑상선 그거 말고 그 왜 사랑은 뭐 그 유명한 대사 선생님 몰라요 선생님? 어떻게 뭐더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람이 변하는 거지. 네. 그 대사 모르세요?
대사 들어봤습니다. 영화는 그 영화 선생님 네. 그 봄날은 간다인데 네. 이영애 씨하고 유지태 씨 두 분이 나오는 네. 거예요. 꼭 보세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자꾸 그냥 이게 암세포만 떼고 수술만 하면 네. 사람이 좀 삭막하죠. 네. 선생님. 저 아유, 중요한 질문 하나 왔습니다. 어떤 저기 질문인가요? 네. 담당 쌤이 반절제라도 신지록신을 호르몬 수치 높여서 유지해야지 재발 위험이 낮다고 하는데 아, 이분은 중요하다. 네. 시에라리온 이번 환자분 가족인가 보다. 네. 저분 좀 설명 좀 그 해주세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반절제하고 나서 그 호르몬을 복용을 할지 말지 이제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절제하고 나서 저는 주로 저는 저렇게 치료하지는 않고요. 그냥 모자란 거 보충만 하고 있는데 갑상 호르몬을 좀 먹어서 호르몬 수치를 높여 놓으면 갑상 호르몬보다 상위 단계 이제 자극 호르몬이라고 있거든요. 그 호르몬이 억제가 됩니다. 억제가 되면 갑상선 암이 자라는 것도 어느 정도 억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자극 호르몬 억제요법이라고 하는 치료가 있는데 그 치료는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는 없고요. 한 3년 내지 5년 정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그 너무 오래 하면 뭐 골다공증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야, 근데 부작용이 집사람은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먹긴 먹던데 아무튼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러면? 지금 5년 넘었는데. 되셨으면 이제는 정상 범위로 오시는 게 더 좋고요. 그러니까 3년까지는 재발 억제를 위해서 해봄직하다. 예, 3년 내지 5년 정도요. 예,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수술 받으시는 분이 젊은 분들이 많은데 그 살아갈 날 한 50년 중에 3년 늦춘다고 해서 이게 갑상선암 전체 경과에서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될 거냐. 실제로 그렇게 억제요법 하는 거가 그 연구로 효과가 좋다는 증명이 된 논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짐작하건대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건지는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네. 좀 딱 명쾌하게 좀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헤어 하지 말아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할 필요 한대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 진짜 전문가시고 시에라리온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 보기에는 그런 목적으로. 근데 이제 병원에 다니면 또 가서 이렇게 뭐 아이고 병원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비온리 서울대병원 그 하정우 선생님이 그랬다는데 당신은 뭘 예. 아니 뭐 그렇게 그런- 얘기하면 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절대 그렇게 하면 그럼 그 의사분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선생님 의견에 동조해요. 저라도 그런 목적으로 반이 남아 있는데 굳이 또 먹진 않을 것 같아요. 그 갑상선 이른바 검진, 초음파 검사는 몇 살부터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게 참 어려운데요. 그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답은 없기 때문에 아, 오늘 이렇게 답답해 진짜. 아니 서울대 교수님 맞아요 진짜. 아니 딱 좀 어떻게 좀 시원하게 얘기해봐요. 몇 살부터 해라 뭐 이런 거요. 한 40 정도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강검진 일반적으로 할 때. 뭐 네. 한 40부터 하면 돼. 그게 뭐예요? 아니 신뢰도가 안 가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예. 아니 근데 그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선생님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우리나라 그 위암 검진 지침이 만으로 40 이상부터 내시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저 누구지? 그 탤런트 누굽니까? 그 여자 유명한 분 위암으로 네, 그렇죠. 위암 어? 아니 말고 아니 굉장히 그- 예쁜 분 있잖아. 네. 위암으로 37의 장뭔데? 장 위암으로 우리 아무도 몰라? 영화 배우 장진. 장진영 그렇지. 장진영 씨. 아, 이 사람 나이도 네. 많은 사람이 여러분 알죠? 장진영 씨 얼마나 진짜 멋진 분인데 37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진 지침은 40인데 내시경 안 받았잖아요. 지침을 따랐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말씀을 함부로 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수술했던 그 갑상선암 환자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또 왜 갑자기? 한 10대도 있었나 보죠, 그러면? 6살이었습니다. 언빌리버블. 네. 6살? 예, 6살인데 6살인데 갑상선암이. 갑상선암이 이렇게 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런 상태였거든요. 아니 6살이면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가는데. 네. 그러니까 뭐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했죠. 그렇다고 해서 6살부터 초음파를 할 수도 없고. 그렇지, 그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예외가 드물지만 있으니 저희가 함부로 나이를 얘기를 못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보세요. 만져보다 혹이 좀 만져지면 그때 가서 해도 된다. 그렇죠. 예. 예. 만져보는 것도 좋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거울 보고 하는 것도. 근데 그 6살 네. 그 애는 잘 치료가 된 거예요, 선생님? 그 수술하고 제가 한지 좀 몇 년 됐는데 뭐 현재까지 살아 있고 저희가 서울대병원에서 그 18살 이하
소아 수술한 환자들을 쭉 봤더니 한 300명 정도 되는데요. 네. 애들은 어른보다 훨씬 심합니다. 훨씬 심한데 어허. 발견될 때 대부분 뭐 검진도 안 하니까요. 심한데 정말 또 신기한 거는 그 300명이 30년 동안 어우, 다행이다. 300명인데 박수. 네네. 아무도 안 죽었어요. 네, 그 희한하더라고요. 그것도 예, 예, 특이한. 이 항암제도 보면은 똑같은 백혈병인데 항암제 맞아도 애들이 훨씬 잘 견뎌요 어른보다. 예, 신기해요. 네, 자, 아유 이게 뭐 얘기 시간이 너무 많이. 근데 선생님 제가 이제 한 가지 선생님 병원에 좀 도움되는 얘기 좀 할게요. 오신 김에 좀 병원 PR 좀 해야지. 예. 그러니까 갑상선암 환자나 또 이 다음에 또 얘기할 그 구강암 이런 환자나 대학병원 가야지. 개원가의 병원에서도 수술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뭐 흔하진 않죠. 많지는 않은데 저는 지금 이제 최초로 이비인후과 쪽에서는 최초로 제가 갑상선암하고 구강암 두경부암 쪽에 수술 전문 병원을 이제 그 디자인해서 그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병원에 가보면 대학병원급 시설을 다 갖춰놓고 네. 그리고 그 전문 간호사도 수술을 다 이렇게 서포트한 전문분들을 다 이렇게 모셔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래도 뭐 서울대나 삼성 아산 가야지. 물론 선생님이 최고 전문가지만 근데 그 개원가에서 해도 되나 이런 걱정이 있는데 정말 해도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뭐 대학병원에서 하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랑 차이가 뭐냐, 그러게요. 뭐가 더 궁금해요. 좋으냐. 네, 솔직히 좀 얘기해. 네. 그래서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저는 준비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갑상선암도 하고 뭐 최근에 한 달 동안은 구강암도 4분 정도 수술한 정도로 했는데 와우. 그 가장 큰 차이는요. 이제 저희는 대학병원은 교육병원이거든요. 가르치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술해도 수술 시작하고 끝은 주로 이제 전공의들이 많이 역할을 하게 될 뭐 수밖에 수술 없죠. 시작이나 마무리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나와서 또 배울 수가 없거든요. 새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에 들이는 만큼의 시간과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술도 훨씬 시간이 짧고요. 그래서 입원 기간도 상대적으로 훨씬 짧습니다. 훨씬 짧고 교수급의 전문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케어해주는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비용은 어때요? 비용도 선생님이 로컬 병원이니까 대학병원보다 조금 혜택이 있지 않나요? 보험 같은 거 똑같이 보험 적용돼도. 네. 그러니까 뭐 특진비가 일단 없고요. 네. 없고 이제 의원급 수가가 병원 수가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비용 면에서 유리하죠. 대학병원보다. 네.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유리하고 또 수술하는 외과 의사나 간호사나 이게 전문 인력이고. 저희가 직원이 12명인데요. 네. 정규 간호사가 7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R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간호조무사나 이렇게 좀 경험이 낮은 분이 아니라 네. 제대로 이거를 서포트한 그렇죠. 정규 간호사가 네. 있다. 네. 오늘 근데 PR을 너무 세게 하시는데. 아니 근데 그렇죠.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면 바쁘신데 오셨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정훈이란 분이고 서울대 병원에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선생님의 꿈이 이제 이 갑상선암이나 구강암을 꼭 대학병원이 아니고 로컬 병원에서도 수술할 수 있다. 네. 전문 병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대로 진료하는 그 갑상선암은 대부분 큰 대학병원 이제 뭐 메이저에서 하기에는 사실 중증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의 역할이 있지만 그래도 대학병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 갑상선 전문 병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모델을 보고 이제 하나 그런 병원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선생님 꼭 꿈을 이루면 좋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좀 선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좀 그 뭐 갑상선암 얘기 나오면 지인분들에게 우리 하 선생님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대학병원에 가면 그 교수님들 뭐 환자가 워낙 많으니까 뭐 1분, 2분 얘기밖에 못 해요. 이 환자한테 좀 성의 있게 뭐 판단해주고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선생님 병원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딱 세팅이 잘 된 병원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요, 이게 그 제가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선생님 그 선생님 병원 PR하는데 선생님한테 제가 돈 받은 거 있어요? 없잖아요. 10원도 없잖아요. 그럼 이게 법 위반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환자 유치할 수 이런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린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큰일 났네. 그래 이제 빨리 딴 거야. 이제 갑상선암 이제 정도 냈고 그다음 우리 뭐 해야 되죠, 선생님? 두경부암. 네, 야 두경부암. 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위에 설명해 보세요. 이게 보이나요? 김우빈 얼마 전에 네. 이 안에 그렇죠. 그 안에서 코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쭉 뒤로 이렇게 끝까지. 콧구멍 뒤로 해서 목을 연결되는 네, 네. 입천정에 네. 그게 비인두암으로 지금 이분도 투병 중이고 민욱 씨라는 분 기억나시죠? 이분 잘생긴 이분. 민욱 씨가 돌아가셨나? 네. 어우 근데 돌아가셨대. 그 두경부암이라고만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실제로 두경부암이라고 하면 되게 다양한데요. 그 중에 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현이라는 가수분 이분은 설암 혀에 생긴 암으로 네. 제 대학 동기 하나도 혀암으로 수술 받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네. 의과대학 동기인데 이분은 이 사람 또 여기 왜 꼈어? 마이클 더글러스. 이 양반은 편도암. 이분도 좀 입안에 아무튼 저 편도암에 생긴 암이에요. 이분이 그 이제 이분 전에는 율브리너 씨가 네. 그 두경부암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도네이션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부를 많이 했다. 예, 선생님, 좀 기부해서- 영어 하지 말고 예. 한글로 해주면 안 돼. 도네이션 그런 거 하지 그래서 말아요. 네. 그 율브리너 재단 지금은 이제 두경부암 연맹이라고 해서 미국에 큰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경부암 조기 진단에 대해서 무료 검진 사업도 하고요. 그런 걸 했고요. 율브리너가 율브리너 씨가 율브리너 폐암으로도 죽었는데. 율브리너 씨가 이제 원래 목소리가 나빠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아져서 검사를 하다가 폐암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후두암인 줄 알았어요. 후두암인 줄 알았다. 예, 그래서 이제 두경부암에 대해서 그 기부를 하셨고 저분은 왜 제가 넣었냐면 그 최근에 또 두경부암에 대해서 굉장히 그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신 분이세요. 그래도 선생님 좀 있어봐요. 네. 제가 사회 보는데 선생님 왜 자꾸 막 선생님 마음대로 하면 어떡해요. 예. 자 여러분 이 네 분 설명 다 결국은 이 안에 생긴 암인데요. 자 어느 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의견을 따를게요. 이분 중에 고르세요. 저 어떤 분부터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까요? 아무 의견이야. 저 제일 듣고 싶은 김우빈이 역시 올라오네. 안 되겠다. 예. 선생님 네. 김우빈 설명 좀 해주세요. 김우빈 씨의 비인두암 이건 어떤 암인가요, 선생님? 비인두암은 그 코 저 뒤쪽 입천장의 저 뒤쪽이니까 보이는 부위가 아니죠. 보이는 부위가 아니니까 그 비인두암은 진단이 이렇게 빨리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그러면 저분은 어떻게 해서 찾아냈을까요? 일반적으로는요. 그 크게 두 가지가 증상이 이제 흔한데 하나는 어른이 중이염이 한쪽만 생기는 경우. 중이염이요? 네, 중이염은 애들 때는 흔하게 생기거든요. 대부분 애들인데 어른이 중이염이 생겼는데 그것도 한쪽만 생길 때. 좌우 어느 한쪽에 네, 한쪽. 중이염이 생긴다. 그렇죠. 감기 걸려서 중이염이 생기면 양쪽이 보통 생기는 게 일반적일 텐데 한쪽만 생기면 좀 다른 것도 의심을 해야 되고요. 야 이거 귀에 생기는 게 중이염인데 비인두암하고 무슨 상관이 왜 있어요? 그러냐면 이제 귀하고 코하고 통하는 관이 있습니다. 이관이라고 있는데 그 이관에 코 쪽 출구가 비인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생겨가지고 비인두 쪽에서 생겨서 이관을 침범하면 귀에 이제 중이염이 생기는 거죠. 그 어디 부위니까 이게 지금 단면서. 짚으신데 이거 여기에 네. 생긴다. 네. 여기에 생기는 혹이래요. 네. 그 김우빈 씨가 안타깝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전이가 돼서 목으로 전이가 되면 이제 목에서 뭐가 혹이 만져져서 그렇게 해서 검사하다가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느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김우빈 씨도 그렇게 찾아낼 거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팬들이 저도 김우빈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그거 아세요? 제가 아들이 둘인데 둘째가 이 김우빈 씨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애착이 많이 가는 분인데 진짜요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그 이분이 지금 그때 언론에 나온 거는 수술을 안 하고 네. 방사선 치료하고 뭘 한다고 항암 했는데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이 한다고 그랬죠. 예, 네. 그러면 우선 예후를 어떻게 보세요? 그걸 좀 그 아까 그 사진 잠깐 네. 그림 보여주시면 네. 위치상으로 이거 짚으면서 위치상으로 여기 생기니까 뇌 쪽, 뼈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뼈를 뚫고 내려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술로 이렇게 충분하게 잘 제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수술은 안 된다. 그래서 수술을 일단 일반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다행히 이제 방사선 치료에 잘 듣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기본 치료고요. 아주 초기 굉장히 작을 때는 방사선 치료만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좀 진행을 하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이 하고요. 더 많이 진행하면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크기를 좀 줄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김우기 씨는 그래서 치료가 잘 될까요? 뭐 언론에 나온 걸로 보면 두 가지 치료 같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중간 정도의 이제 진행 상태일 걸로 예상하고요. 일반적으로는 80% 이상 완치되는 암이거든요. 오 진짜 네. 너무 다행이네요. 네,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그러면 배우 생활은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방사선 치료할 때 뭐 네. 목소리나 아니면 뭐 이렇게 괜찮나요? 이제 그 방사선 치료하면 그 암이 있던 부위가 이렇게 녹아서 그 모양이 많이 변형이 되는데 지금 위치나 모양이 어떤지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장애가 남을 수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 큰 장애는 남지는 않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그래요. 네. 그리고 유전되는지 물어보셨는데 네. 그 유전은 아니고 이 비인도암은 대부분 그 바이러스에서 생깁니다. 네.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 이건 영어로 써야 됩니다. 네. 아유, 그거 어쩔 수 없지. 그걸 왜 저한테 그랬지? 은근히 유머가 있으시네. 그래서 이제 앱슈타인 바. 네. 네. 그 그래서- 바이러스가 있으면 저런 게 생겨. 예,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암이고요. 바이러스에 생기는 암이 이제 뭐 편도암도 있는데 그런 암들이 방사선 치료 잘 듣습니다. 특이하게. 근데 김우빈 씨는 지금 20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이 암이라는 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생기네요, 선생님. 그렇죠. 이게 나이를 가리지 않는 암이죠. 구강암도 좀 그런 편이고요. 구강암도요. 네. 그러니까 김우빈 씨는 한 평균 한 80%는 완치의 가능성이 있다. 네, 네. 비인도암 어려운 부위긴 하지만 방사선 치료 아주 잘 듣는다. 네, 네. 너무 다행이에요. 꼭 완쾌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우빈 씨는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다 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이클 더글러스 이 양반은 여기다 왜 넣은 거예요? 그 슬라이드. 이 외국 사람 여기 꼭 끼워놓은 이유가 뭐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제가 이제 적어왔는데 이게 네. 재작년에 미국의 엠덴더스 미모리얼 슬런 캔터링 암센터라고 뉴욕에 있는 큰 그게 암센터에 세계 최고의 암센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선생님, 근데 발음이 좀 안 좋아요.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미모리얼 슬런 캔터링. Memorial Sloan Kettering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발음이 좀. 예, 그렇습니다. 네, Memorial 예. 네, Sloan Kettering. 예, 네. 그 이제 병원 100주년 기념이면서 그 두경부 세계 학회를 거기서 했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했는데 그 마이클 더글라스 씨가 이제 거기서 항암 방사선 치료 받으셨어요. 그러게 이 외신에 막 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학회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진단이 되게 이렇게 오래 걸렸거든요. 진단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되게 힘들었던 거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뭔가 두경부암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캠페인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넣었고 예, 그 편도암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분의 예, 편도암. 그 비인도암하고 비슷하게 이제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좀 특이한 바이러스입니다. 그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인유두종 오. 바이러스. 그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그렇죠. 자궁경부암도 일으킨다는 그 바이러스라는 그렇죠. 얘기죠. 예. 아니 근데 솔직히 선생님 죄송한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참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분이 뭐 이 방송 이게 19금인가 이거 괜찮나요? 네. 무슨 뭐 오랄 섹스를 많이 해서 자기가 걸렸다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예, 그게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가 편도에 가서 암을 일으키니까 그 경로는 그 오랄 섹스가 이제 중요한 경로죠. 그래서 2000년쯤에 그 역학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강성교 파트너 숫자가 몇 명 이상이면 몇 배 이상 이 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그런 이제 연구가 그러니까 나왔죠. 구강 성교를 하면 그 성기에 있던 여자든 남자든 그 바이러스가 입안으로 들어가서 네. 오래 머물고 있으면 뭐 돌연변이 암이 생긴다. 뭐 이런 그렇죠. 해석인가요? 예, 그렇죠. 그 바이러스는 보통은 이제 들어와도 몇 개월 내로 면역 반응에서 배출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배출되지 않고 그 편도 속이 굉장히 깊습니다. 저 깊은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암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늦게 발견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이클 다글라스라는 분은 아시죠? 헐리우드에 소문난 바람둥이거든 이 양반. 그러니까 뭐 온갖 뭐 미녀들하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섹스 파트너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네.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런 네,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조사해 보면 그 편도암에서 그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나 되는 거예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경우에서는 90% 이상 나왔거든요. 와,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높습니다. 이 편도암, 이 목 안에 편도에 생기는 인두암이라고 이 암의 암 환자의 거의 90% 이상은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네, 그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요새는 자궁경부암 백신이 네. 똑같은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그걸 맞으면 이것도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연구는 진행 중인데요. 미국은 그 남자도 29세 이하 남자도 여자하고 똑같이 그 성접촉 전에 그 예방접종을 맞는 것을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올해 누적이 되면 이 편도암이 줄어드는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네. 근데 이거 자궁경부암 백신 선생님도 알다시피 네. 이거 비싸잖아요. 이거 3번 또 맞아야 되고 네. 비용도 비싸고.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남자도 맞으면 도움이 된다. 네. 여학생들은 지금 저기 무료로 국가 되죠. 금지는 예. 국가 예방접종 하고 있죠. 이거 남녀 차별 아니에요. 남자도 좀 필요하면 맞아야 되는데 그죠, 선생님? 그래서 뭐 예상이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잘못하면 큰일 나. 그거 예, 아무튼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도 이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하고 동일한 건데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백신이 뭐 남자들 다 맞기 전까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잘 모르는 여성들하고 함부로 구강 성교를 하면 안 된다 이거네요, 선생님. 그런 근데 누구한테서 어떻게 없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끔 그걸 물어보세요. 이거 뭘요? 이제 부부간에 전파가 되는지. 그 당연하지. 부부간에도 예. 네, 그래서요. 근데 뭐 현재까지는 그걸 정확하게 증명하는 건 없고요. 이게 케이스 리포트는 있는데 그 여자 부인이 자궁경부암이 있고 남편이 편도암인데 같은 바이러스인 경우가 전 세계 한 케이스가 보고돼 있습니다. 바이러스 그 숫자가 딱 똑같다. 아니, 예, 그렇죠. 타입이. 네. 와, 그럼 그 직방으로 연결된 건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병원에는 그러면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그게 이제 미국 그러니까 사람 한자 이름만 얘기 안 하면 돼요. 예,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우리 한자 좀 쓰는 정도로 의학 지식을 금방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전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반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학회를 가면 내과 선생님이 자기가 요즘 성의학을 하는 사람인지 뭐 내과 항암 치료하는 의사인지 모르겠다는 정도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가끔은 이제 이게 전파가 되는지 자기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오시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튼 이게 요즘 뭐 이제 뭐 다 이 성적으로 개방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그렇다며요. 이게 남자의 이 성기에 있을 때는 증세가 하나도 없고 이게 근데 여성의 자궁으로 옮겨가면 여성에게서는 자궁경부암이 생기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고, 근데 또 그 여성을 또 다른 잘못이 없는 남자가 사귀다가 또 오랄 섹스를 하면 그 남자 입으로 또 옮겨갈 수 있고 암이 생기고 그럼 막 퍼지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기에서 있다가 성기에서는 곤지름 같은 거 컨딜로마 일으키다가 여자에 가면은 자궁경부암 일으키고 이게 남자 입으로 가면 또 남자 입 안에서 마이클 더글라스처럼 남자는 항문암하고 항문도 맞죠. 네. 생식기암도 드물지는 있죠. 네. 그렇긴 하네요. 네. 생식기암도 드물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편도암하고 이제 혀 뒤에 혀 편도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에 생기는 암인데 1년에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암 환자가 22만 명 정도 되는데 500명 정도니까. 아까 김우빈 씨도 선생님 앱슈타인바라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테니스 선수 누구죠? 잘하는 세계 1등 누굽니까? 스위스의 나 치매인가? 생방송 누구죠? 빨리 찾아봐요. 아니 남자 로저 페더러. 로저 페더러가 갑자기 선생님 슬럼프에 빠졌는데 그 이유가 이 앱슈타인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막 헤매다가 나았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요. 그거를 오래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운 없으면 이렇게 암이 생긴다 이건가요, 선생님? 뭐 그렇겠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드뭅니다. 일단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근데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키스하고 해도 옮긴다. 뭐 이런 그럴 거예요? 수 있죠. 네.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근데 누가 없네요, 뭐 근데.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없고요. 그러게. 키스의 또 장점들 뭐 이런 좋은 효과들 많이 이제 보고되고 있으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한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아이고. 있겠죠. 네. 아까 뭐라고요? 쿠키를 100개나 준 분이 있어요, 저희한테? 그럼 빨리 얘기를 해야지. 그분이 뭘 물어보셨냐면 이를 잘 닦으면 암에 안 걸리나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두경부암의 중요한 원인은 이제 담배 흡연하고 술이거든요. 근데
후두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적으로 담배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흡연율이 줄어들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구강암은 아직까지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배도 안 하고 이도 깨끗하고 뭐 보철물도 하나도 없는 여대생도 그 구강암이 드물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를 잘 닦으면 뭐 더 도움이 되겠지만 암하고 직접 관련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잘 닦아요 말아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잘 안 닦으면 충치가 생기죠. 아 무슨 답변이 이렇게 썰렁해요. 아 그러니까 1%라도 도움되면 네. 도움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죠. 그런 것보다는 이제 네. 뭔가 입에 문제가 있을 때 네. 그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구강암은 이 갑상선암 자가검진보다 쉽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합니까? 이비인후과 가야죠. 자가검진이 일단은 아, 하시는데요. 입 자가검진 어떻게 하면 네, 돼요? 자가검진은 네. 그냥 입 벌려서 보면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은근히 아까 재밌다. 말씀드린 그- 입 벌리면 근데 일반인이 예. 보면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율브리네 재단에서 하는 그 네. 자가 저기 무료 검진과 자가 검진에 대한 그 캠페인에서 네. 캠페인의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그러나요? 그게 say ah입니다. say ah. Say, 말하라. 네, 아, 그러면 그 거울을 보면 네. 이제 뭔가 이상이 있는지를 이제 보라는 뭐 건데 이상이 있냐고 뭘 봐야 되냐고 근데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반인들이 사실 알기는 어렵죠. 근데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거는 좌우 대칭이 되는지 보는 겁니다. 아, 요 좌우가 네. 삐뚤다. 아니 목젖이 좌우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삐뚤는 것보다 이쪽에는 있는데 이쪽에는 없다. 뭐 그런 구조물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뭔가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선생님 죄송한데 오신 김에 저 한번 봐주면 안 돼요? 카메라는 그냥 잡지 말고 한번 봐세요. 라이트가. 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저기 있죠. 네. 다음 거에. 네, 자료 한번 봅시다, 선생님. 네, 네. 왜 엉뚱한 걸 누르고 그래요, 선생님? 예, 예, 그쪽이군요. 예. 반대 계속 하나 더 눌러요. 네. 네, 저 와, 이거 이거 말고요. 생각보다 많네. 네. 두견바의 특징. 오우, 자, 선생님 후두암 한번 봐봐요. 예. 이거 먼저 갈까요? 예, 예, 선생님. 네. 예. 요게 이제 야, 이거. 서람이 서람도. 걱정돼서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네. 여기. 그걸 암으로 알고. 네, 요게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 음. 하고 요거 음. 여기가 이렇게 구불구불하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견해서 오셔가지고 그 전에는 몰랐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거를 보거나 만져서 네. 오시거든요. 근데 보면 좌우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으면 그거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미들 아니, 딱 중심에 생기기가 네, 쉽지 여기를 않거든요. 딱 해서 좌우가 달라야 된다. 뭐 다른 뭐가 있다. 그거면 문제가 그러면은 되는데. 의심을 하기가 좋죠. 비슷하다고 그러면 일단 별거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진짜 이거 뭐 이거 하는 거 잘못 얘기하면 사람들 이거 갖고 다 암이라고 막 와요, 선생님. 그럼 병원은 좋지요, 돈 벌. 아니 근데 괜찮다고요. 이건 괜찮다는 얘기라서 이런 네. 걸로 진짜 많이 와. 옛날에 많이 옵니다. 여기까지 이것도 많이 했다는 오고요. 때도. 또 네. 이것도 많이 옵니다. 이거 근데 이거 끔찍하다 이거. 요것도 많이 오는데 뭐가요? 오늘도 두 분 오셨는데요. 네. 요게 저기 그거는 뼈가 당연히 튀어나온 뼈가 거거든요. 그러게. 예, 요거 입천정. 예. 뼈거든요. 예. 요것도 뼈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알죠? 이거는 입 천장에 있는 거고, 네. 요건 입 아래쪽 턱뼈의 양쪽으로 튀어나온 요거. 네. 요거 진짜 혹처럼 보여, 그지 않아요? 근데 혹이 아니다. 그렇죠. 뭐 약간 다르게 생겼지만 그 양쪽에 다 동시에 있잖아요, 생겼거든요. 그거. 네. 그래서 암이 똑같은 위치에 대칭으로 같은 크기로 생길 확률은 네. 거의 없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 암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거 오늘 이 방송분들 배우세요. 벌려갖고 이 튀어나왔다. 이거 다 암 아니다. 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거는 그거는 좀 이상하네. 한쪽에 있죠. 한쪽에만 여기는 없고. 있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뭔가 이상하게 있는 거죠. 오. 요거는 병원에 가서 확인하셔야죠. 야, 저런 게 위험한 거다. 네. 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야, 오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구강암이나 뭐 이런 거 생기는 암 하잖아요. 네. 와, 그냥 모양을 한번 보기. 진짜 암의 모양을 보여주세요. 네. 이거 그렇죠. 요렇게 지금 이제 혀 끝에 약간 와, 왼쪽에 지금 튀어나와 있는 혹이고요. 어우. 요런 거는 그래도 좀 쉽게 진단하는데 요런 어우, 경우에는 이렇게 저거는- 튀어나와 있지 않으면 이거는 궤암처럼 그렇죠. 생겼는데. 분해염인지 어. 암인지 이렇게 봐서 알 수는 없거든요. 조직 검사를 해야 알 수 있거든요. 저분은 알보칠 바르라고 했는데 이건 암이니까 알보칠 바르도 뭐 그렇죠. 아무 이거는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퀴즈를 낼까요? 퀴즈가 있다 맞아. 오, 선생님 좋았어요. 제가 놓치고 있으니까 뭐였죠? 네. 퀴즈 선생님 네. 되세요. 네. 맞다. 빨리 되세요. 그래서 이제 야. 이게 구내염인지 아닌지 암인지 네. 사실 봐서 이렇게 정확히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구내염, 궤양인지 아닌지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수가 있는데 네. 이 구내염이 얼마 동안 이상 네. 낫지 않고 계속 네. 유지가 되면 네. 구강암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느냐 몇 네. 주. 몇 주냐? 네. 이렇게 입안이 헐잖아요. 이거 대부분 피곤하면 이런 거 생기잖아요. 구내염 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암일 수 있다는 얘기. 오늘 결론은 이렇게 입안이 헌 상태가 몇 주 이상이면 암이냐 이겁니다. 준비됐죠? 암을 가능성이 의심해서 검사를 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게 다양한데 그 기준은 다양한데 제가 지금 답으로 칠 거는 우리나라에서 구강암 진료 권고안이 있습니다. 2005년에 나온 거 네, 있거든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주수를 정답으로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 안 해도 돼요.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그냥 그렇게 네. 되지. 네. 자, 준비되셨나요? 몇 주 이상 입안이 같은 장소가 계속 헐어 있다. 이거 암이란 말이에요. 자, 몇 줄까요? 준비됐나요? 자, 선물이 뭐더라? 영양제. 아, 영양제. 우리 들을 게 영양제밖에 없어. 그러니까 비타민제 뭐지? 비타민제지. 종합 비타민제하고 되게 좋은 거예요. 아무튼 드릴 테니까 자, 몇 분? 세 분? 세 분. 세 분. 네, 준비됐나요? 이건 중요한 얘기 의학 상식. 하정훈 선생님이 직접 갖고 오신 퀴즈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몇 주 이상이면 암이죠? 야, 오. 저 에스터 며느리 또이님 저 대단하다 진짜. 좀 기분 나쁘려고 그래. 왜 이렇게 잘 맞추지? 3주 맞죠? 네, 선생님? 3주 맞습니다. 야, 브라보. 쿠키 없어도 맞췄고 또 봐, 3주가 없어. 그래도 누가 있지 저기? 짱리인가? 짱리 분까지. 아, 라임피님 아깝네요. 네. 짱리님까지. 어? 짱리랑 S바이면 둘다 맞추셨어요. 아, 아까 그럼 이거랑 예. 그거 알아서 해. 자기들 나한테 물어봐 머리 아프게. 중복 네. 둘 다 맞힌 분이 있다네. 참 대단한 분들이네. 야, 그러니까 3주가 어떤 의미예요, 선생님? 보통 이제 구내염이라고 하면 제일 흔한 게 아프타 구내염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한 2주 내로 아무거든요. 그래서 2주 보통 2주까지도 가했기 때문에 3주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다 일반적으로 피곤해서 생기는 아프타성 구내염 네. 이런 거는 뭐 3주 이내에 다 저절로 좋아지는데 그렇죠. 이 암은 이렇게 오래 간다. 네, 그래서 뭐 조직 검사를 해서 염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염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3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헐어 있으면 검사를 해야죠. 네, 검사는 선생님처럼 이비인후과 가야 된다. 네, 검사는 뭐 간단합니다. 주사 한 대 맞고 뭐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떼는 거기 때문에 뭐 시간도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다행이네요. 네, 비용도 뭐 이렇게 보험 되는 거여서 보험 되죠 이거. 네, 보험 되는 거여서 뭐 얼마 안 그러면 나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거 담배하고 연관이 있는 걸 후두암이다 주로. 그런 네,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후두암은 그 이제 예전에 그 80년대만 하면 이제 흡연율이 80%대였거든요. 지금은 40%대로 절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선생님 담배 피세요? 예전에 솔직히 조금 얘기해보세요. 뭐 지금은 합니다. 아 저는 근데 이게 네. 아직도 펴요 저는. 네. 네. 이게 갖고 다니면서는 안 피는데 네. 술 마시거나 뭐 그럴 때 뺏어 갖고 피는데 나 이거 뭐 인터넷 같은데 올리지 마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후두암이나 저 지금 설암 같은 걸 좀 관련이 있죠. 설암은 그 담배 관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 후두암은 담배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남자 환자 비율이 95% 정도 됩니다. 남자가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설암은 약 25% 정도 여자 환자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되게 후두암에 비해서 젊습니다. 그래서 그 담배 영향으로 구강암이 생기는 분, 설암이 생기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아유, 그 질문을 또 야한 질문을 또 골라요. 또 골라도 하필. 쿤닝글루스가 아니지 커니링구스 아니겠어? 두 분 다 국문학과 나온 거 맞아요, 진짜? 질문이 쿤닝글루스 하면 구강암 확률 올라가나요? 지금 뭐죠? 쿤닝글루스가 아니라 커니링구스겠죠, 그죠? 아닌가? 맞습니다. 뭘 맞아? 알아? 커니링 그죠? 커니링구스지. 남자가 여자 오랄 해주는 걸 커니링구스라 그래요. 선생님. 반대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혹시? 팔라치오라 그러거든요, 선생님.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럼 올라가는 건 맞는 거죠, 선생님. 지금까지 저희가 쭉 설명한 바에 따르면.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좀 정돈을 해보면 선생님 큰 관계는 없지만 담배는 당연히 안 피는 게 그렇죠. 좋고. 네. 그 다음에 술은 어때요, 선생님? 술하고 담배가 같이 작용하면 네. 굉장히 더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지금 네. 나온 김에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게 좀 이거는 후두암이고요. 네. 이것도 후두암이고 이것도 후두암인데 네. 뭐 모양이 좀 다르죠. 다른데
이건 굉장히 작고 그래서 요 정도에서 발견되면 치료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레이저 수술로 이렇게만 제거해도 95% 이상 완치되고요. 이거는 후두암이라도 완치가 네. 된다. 완치가 쉽게 되고요. 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수술하면 요거는 목소리가 안 나빠지거든요. 거의. 근데 여기는 목소리도 나빠질 수 있고 재발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 그러니까 여기 성대인데 성대에 생긴 후두암. 그러니까 후두암은 성대에도 생기고요. 성대 아닌데도 생기는데 네. 성대에 생기는 확률이 65% 정도 되는데요. 요거는 발견이 되게 쉽거든요. 이거는 목소리가 변화가 생겼는데 6주 이상 6주 이상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6주 동안. 네, 검사해요. 목소리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선생님? 목소리는 평소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감기 걸려도 목소리 변할 수 있고요. 네네. 뭔가 뭐 결절 같은 게 생겨도 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감기나 이제 결절이나 이런 걸로 나빠지면 보통 한 달 이내로 뭐좀 조심하다 보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6주가 한 달 반이 지나도 목소리가 다시 원상복귀가 안 되면 이제 이런 걸 의심을 해서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와, 이렇게 저 성대가 바르르 떨면서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렇죠. 저기 이렇게 종양이 생기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 담배가 직방이다. 그렇죠. 담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그러네요. 참 이게 암이 안 생기는 데가 없네요, 선생님. 이쪽 양쪽으로. 그렇죠. 네. 선생님 이제 이게 아쉽게도 시간이 이게 뭐 왜 이렇게 빨리 가냐? 큰일 났다. 5분밖에 안 남은 선생님 그러면 좀 이제 천천히 좀 정돈을 해주세요, 네. 선생님. 선생님은 이비인후과 의사시잖아요. 근데 주로 이 목 쪽으로 큰 수술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오늘은 너무 좀 하드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죽고 사는 병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좀 소프트한 얘기 좀 잠깐 그래도 네. 마지막에 좀 목소리 관리법 뭐 이런 거 좀 목이 뭐 이렇게 쉬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목소리는 이제 목소리가 나빠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나눠서 설명해 드리는데요. 네. 하나는 그 성대의 점막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염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감기도 염증을 일으키고요. 점막의 염증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성대 근육을 잘못 사용하는 문제. 그래서 그 두 가지 크게 나눠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대 점막이 안 좋은 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감기나 담배나 뭐 먼지도 가능하고 건조한 것도 가능하고요. 또 많은 게 위산 역류. 예, 후두에 이게 보시면 참조가 안 되겠네요. 후두의 뒷벽이 식도의 앞벽이거든요. 그래서 위산이 넘어오면 바로 후두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산 역류가 있으면 성대 점막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한순간에 무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성대 폴립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선생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선생님. 그 이론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네. 모셔서 하고요. 뭐 팁 하나만 주세요. 우리 이 귀한 시간에 많이 네. 참석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달걀을 뭐 생날달걀을 먹어라 뭐 아니면 목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려진 흔한 오해 같은 거 하나만 뭐 지적해 줄 거 없어요? 아니면 뭘 하라 또는 뭘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하나만 딱 주신다면 팁으로 뭐 궁금하세요? 뭐 궁금해요? 선생님 많이 뭐 네. 예, 제가 경험해서 제일 느낀 네. 것 중에 하나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커피를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지금 커피 지금 계속 커피 마시고 있는데 저 네. 들어 아까 커피를 많이 마시고. 드시면 네. 일단 목이 건조해지거든요. 건조해지고 위산 역류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성대의 그 점막에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그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말씀 많이 하시는 분은 커피 줄이시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커피를 마시지 말라. 예, 말씀 많이 하실 때 그래서 저는 진료 볼 때 커피를 요즘 좀 먹긴 하지만은 커피를 이제 진료 끝난 다음에 먹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을 많이 써야 될 때는 이렇게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게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을 많이 마시러 오면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이 있는데 커피는 이 물을 배출을 시키는 역할을 카페인이 하기 때문에 네. 그냥 맹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커피 마시는 게 안 좋다는 얘기네요. 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한데 저희가 또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시간을 좀 늘리든지 해야겠네요. 선생님 죄송한데 나중에 또 한번 기회 되면 또 다른 걸로 한번 네. 더 모실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은 한 번 더 정돈해드리면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로 구강암, 갑상선암 뭐 수술을 오래 많이 하시고 EBS 명의로도 선정된 이 분야 권위자신데요. 이제 얼마 전에 땡큐 서울 이비인후과 이제 로컬 병원에서도 암 수술할 수 있다라는 기체 아래 병원을 새로 여셨고 이제 저희가 비욘디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 비욘디에도 선생님 좀 앞으로도 이런 좋은 1인 강연 저하고 토크라든지 오늘 좀 제가 좀 너무 좀 까불었죠. 미안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제가 선생님보다 학교 선배니까 네. 뭐 좀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네, 그럼 다음에는 저 말고 네. 우리 저 아주 아름다운 여자 아나운서도 계세요. 네. 그분이랑 한번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 그래서 좀 아기자기하게 네. 좀 우리 오늘은 좀 약간 뭐 퍼졌는데요. 잘 모아서 컴팩트하게 영상 좀 많이 좀 만들어 주세요,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꿈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어떤 꿈이세요, 선생님? 의사로서? 의사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갑상선 두경부 외과 전문 병원을 만들고자 하는 게 꿈이고요. 그래서 제대로 치료하고 빨리 진단하고 그런 걸 잘하는 최초의 병원, 좋은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갑상선암 그다음에 두경부나 두경부. 구강암 네. 들은 우리 그 선생님 꼭 찾으시면 그러면은 정말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좀 선전해 주십시오. 네, 우리 하정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셨어요. 네. 아이고 다음 주는요 화요일 날 우리 뭐 한다고? 네. 다음 주는 요통이에요, 요통. 맞지? 요통. 네, 척추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려드리고 그 다음 주는 다이어트 비만인데 일반적인 비만 얘기 아니고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여러 가지 뭐 약물 치료 이런 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시죠? 저희는 사업 방송 아니고 그 뭐 정직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이 오늘 시즌 2 처음 시작했는데도 저희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저희 처음에는 많이 안 들어오셔서 100명은 넘게 들어오시고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고요. 저희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인사할까요 이제?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하정우 선생님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